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설득시키려 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 청산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뛰쳐나와 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으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관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충 느낌은 왔었지만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혼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옆에서 봐왔었지만 아주버님은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온 형님이 대단해 보였었죠. 하지만 형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었나 봐요.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더 이상의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급하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는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저런 무능력한 남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니까요. 어머님, 아들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일자리 정도야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요즘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잠깐 좀 쉬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나도 이혼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화 좀 가라앉히면 안 될까?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잠깐 쉬는 정도는 넘어갈 수야 있지. 그런데 돈은 까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카드 내역서에 찍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야?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술집에서 300만 원이나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돈이면 애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돈인데 너는 술 퍼먹는데 300만 원이나 쓰고 있어? 나랑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남자들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걸치다 보면 그 정도는 우습게 나온다니까.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내가 술 좀 샀어. 나도 애들한테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자주도 아니고 가끔 사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줘?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래. 집안의 가장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니? 내 아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어? 이해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 좋은 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무능력해서 제가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주버님이 술집에서
300만 원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술집에서 돈을 쓰지 못할 텐데 아주버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펴고 싶어서 큰 돈을 지불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형님과 오래 알고 지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부럽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은 그런 남편과 사는 저를 부러워했었죠. 형님이 아주버님과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 형님을 설득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형님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죠.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잘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시고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른 초저녁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남편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집으로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면 어떡해?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하기로 한 거 잊었어? 지금 당장 가시라고 그래.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들 만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평소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떡해?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떡해. 그렇다고 무작정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이혼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찾아왔는데 매정하게 구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만 눈 감아주라. 부탁할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남편과 술판까지 벌이고 있는 아주버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외식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재수씨, 와서 한잔 하세요.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긴장된 몸 좀 풀리게 한잔 하면 좋잖아요.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로 좀 받을 겸 동생 얼굴 좀 보려고 온 건데 괜찮죠? 남자들끼리 대충 술상 봐서 먹다 보니까 안주가 좀 부실한데 재수씨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끼니가 될 만한 걸로 안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있다가 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오늘 외식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장 봐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 당장 뭘 해드릴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해서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눌러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가 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차릴 게 없으면 배달이라도 시켜달라며 어이없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배달 음식 책자를 꺼내와서는 아주버님한테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을 발로 툭툭 쳤어요. 하지만 저를 아예 무시하면서 아주버님과 음식을 고르더니 바로 핸드폰을 들어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속은 더 끓고 있었죠. 결국 그날 외식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배달 음식들로 아이들 배를 채운 뒤 저 혼자 다 씻기고 재운 다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네요. 재수씨, 죄송한데요. 이거 찌개가 좀 식었는데 다시 데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이 좀 모자란데 마트 가셔서 소주 한 5병만 더 사다 줄 수 있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셔야죠. 이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서둘러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재수씨, 정말 섭섭하네. 제가 놀러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 벌써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당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저를 꼭 내쳐야만 되겠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동생이랑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한번 달랠 생각이었는데 마트 가서 술 좀 사다 주세요. 그래, 오늘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형이 이런 적 없었잖아. 형수님이랑 이혼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나한테 찾아왔겠어? 부탁 좀 할게. 당신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주량을 이미 넘긴 상태이면서 내일 출근 안 할 생각인 거야? 이제 그만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 출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몇 점만 더 할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나도 형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나는 술을 사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간도 많이 늦었잖아요. 저희까지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아왔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 정리해주길 원했는데 술이 취해서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일으켜 세우면서 편의점에 가서 몇 잔만 더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에 남겨진 건 비어있는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로 술상을 치운 뒤 잠도 못 자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이미 꺼진 지 오래되었죠. 결국 동이 트고 저는 잠 한숨 못 잔 상태로 출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에서 나서려는데 남편이 정신없이 집으로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말을 섞다가는
저까지 회사에 늦을까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복도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균형을 흔들어 버리고 돌아간 아주버님 때문에 그날 시작되는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회사 직원들과 아침 인사를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받은 뒤 출근했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면허 취소가 나오냐고. 당신 몸 상태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집에서 회사가 멀지 않다 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침부터 음주 검사를 하고 있었네. 어쩔 수 없이 불긴 했는데 검사 수치가 취소가 나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한데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어제 그만 마시라고 했었잖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침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위로해 주는 건데? 결국 피해는 우리가 전부 떠안게 됐잖아. 당신답지 않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국 저는 회사에서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전날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벌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된 터라 아침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혼했다고 위로 한번 해주려 했다가 7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장 700만 원 달라고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지금 상황에 자기 형을 감싸려 들길래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한테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댁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면허 취소 벌금으로 700만 원이 나왔는데 웃음이 나와요? 제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끝까지 한 잔만 더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당장 700만 원 벌금 납부해 주세요.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저도 몇 번 벌금 맞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벌금을 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갔어야지.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였으니 저한테는 동생 잘못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저는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필요한데 돈을 좀 써버린 상태라 아예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700만 원 정도야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그게 지장 없잖아요. 한 달만 굶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일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들지 말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700만 원이 벌금으로 나가는 건 좀 아깝기는 하다만 그래도 어쩌겠니? 네가 좀 감수해야지. 제가 감수하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된 건 전부 다 아주버님 때문인데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거냐고요? 당장 700만 원 주세요. 저 지금 백수인 거 몰라요? 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창수야,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며칠간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좀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솔직히 내가 너희 형수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잖냐. 그래서 이혼한 마당에 돈 좀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집 처분한 돈으로 사치를 좀 부렸거든. 친구 녀석들한테도 명품들 좀 사주고 술도 진탕 마셨더니 지금 아예 돈이 바닥이 나버렸네. 이건 재수씨 선물이에요. 요즘 샤넬백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이거면 700만 원 벌금은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것도 준비했다. 영업사원이 시계가 그게 뭐냐? 이 정도는 차줘야지. 부모님 선물은 진작에 드렸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저기 쇼핑백에 애들 선물도 있거든. 최신 게임기라 아마 엄청 좋아할 거다. 아주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않으시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시고 저희 집에서 지금 신세를 지겠다고요? 제가 이런 거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환불하시고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세요. 당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당신 정말 속 좁게 왜 그래? 형이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겠다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준비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어머님 집이 비어있는 방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인데? 애들도 있고 남은 방도 없는 상태라고. 부모님 집에서는 시내도 한참 멀고 지 옆에도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재수씨 집에 신세 좀 지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생활해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짐을 챙긴 뒤 자기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감정을 터뜨렸지만 남편은 아주버님의 차에 올라타 버린 뒤 먼저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급하게 차 시동을 걸은 뒤 아주버님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제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한 아주버님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속도를 올렸고 결국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이미 자리 깔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게임기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죠.
애들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에 들어간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를 갈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이, 글쎄,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니까. 우리 형이 얼마나 불쌍해.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차에서 대충 얘기 좀 나눴는데 집안일도 도와주고 우리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겠다고?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당신 생각만 고집하는 건데? 내 입장도 이해해 줘야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가족인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가족이면 좀 더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남편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집에 대한 얘기를 결국 꺼내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낳고 살만한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었죠. 결국 제 집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치사하게 나온다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정상인데 남편은 동생인 자기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대화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거실에까지 저희 부부가 다투는 목소리가 새어나갔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싸움을 말리고 싶었는지 노크를 하며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건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배가 고프다면서 제 음식 솜씨 좀 볼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남편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부부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이혼을 한 형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밥을 차린 뒤 아주버님과 마주 앉는 것조차 싫었던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오래간만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죠.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과 사는 게 행복한 길을 걷는 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여차하면 저도 버티지 말고 나오라는 조언을 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한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막 도착하셨는지 바리바리 싸온 짐을 주방 한편에 풀고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상태라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내 큰아들이 하도 반찬 투정을 하길래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길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좀 들러봤다. 그런데 진짜 냉장고에 죄다 풀떼기밖에 안 보이네.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아들들이 소새끼도 아니고 반찬들이 이게 뭐니? 그거라도 내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 걱정에 반찬 싸우셨나 봐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충분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는데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재수씨가 언제 나를 대접해 주기라도 했냐? 맨날 소새끼 마냥 풀떼기만 씹어먹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너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많겠지. 그래도 일자리 알아볼 동안만 신세 좀 지겠다는 건데 네가 이해해주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오래간만에 고기 반찬들 좀 가져왔으니까 상 좀 차려봐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하고 사는 거야?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밥만 축내는 50 먹은 아주버님을 언제까지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요? 그냥 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면서 맨날 TV 보며 인생을 허비하고만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형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느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 당신은 아주버님 이혼한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건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차라리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위하는 아주버님이랑 평생 함께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낳으신 아들들 천년만년 음식 해 먹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오늘부로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낼 거예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쩔쩔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에 이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완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버티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 이런 문제로 현재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에 찌들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해서 아주버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시부모님도 이런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제가 잘못했나요? 아주버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밥수발 들어줘야 했던 건가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을 한 상황에 숙려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다시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듣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하다는 말이 요즘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남편에게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통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명절 때에도 항상 자진해 출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한 번도 스쳐 지나가듯 가족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역시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 적조차 없었죠. 그렇게 3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시댁 식구들에게 결혼식을 통보하고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어봤지만 남편이 굳고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저도 직접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동훈이 여자친구구나? 빼빼 말라가지고 애는 잘 갖겠니?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애나 많이 낳으면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 늙어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뭐 나 시집살이 할 때랑 다르게 요즘은 며느리도 손님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으니까 참고하고. 너도 동훈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럼 동훈이를 위해서 우리 집에 맞춰야 하지 않겠어? 뭔 헛소리야. 누나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엄마랑 아빠가 해도 황당한 소리를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앉아있어. 누나는 누나 시댁이나 잘하고 그딴 말을 좀 해. 허구한 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애 맡기지 말고 스스로 애들 좀 보고. 뭐 하는 거야 정말? 야, 내가 뭘 시댁에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나만큼 잘한 며느리 어디 있다고 그래? 아무튼 자영이라고 했지?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많아. 그래서 네가 잘 챙겨줘야 할 거야. 모시고 살면 더 좋고. 어차피 동훈이 혼자 아들이라서 모시고 살아도 네가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미리 해도 좋지 뭐. 그리고 예단은 엄마가 그런 거 잘 못 챙겨. 내가 알아서 리스트 적어 보내줄 테니 그것만 준비하면 돼. 누나, 선 넘지 마. 무슨 예단이야? 언제부터 내가 귀한 아들이었어? 누나는 무슨? 시집갈 때 수저 하나도 들고 가지 않아 놓고선 뭘 바라는 거야? 솔직히 누나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누나니까 소개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서 그래? 이래서 내가 집이랑 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장모님 장인어른 체면도 있어서 누나 초대하는 거야. 참석 안 하고 싶으면 미리 말해. 뺄 테니까. 너 너무 심하게 말한다. 아무튼 넌 참 어릴 때부터 별났어. 자영이 넌 왜 동훈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딱 보면 모르겠니? 딱 봐도 결혼하면 고생시킬 스타일인데. 쟤는 어릴 때부터 지만 생각해서 이기적이고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어. 이것 봐. 새로 들어오는 가족들 소개해주는 날인데 지 부모며 누나며 무시하는 거 봐라. 너도 참 이런 애랑 연애하는 걸 보면 끼리끼리인가 봐. 아이, 도대체 헛소리 언제까지 할 거야?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던 내가 미쳤었지. 다른 말 하지 말고 결혼식만 딱 참석하고 그만 보자. 예단이고 뭐고 바라기만 해봐. 결혼해도 우리는 남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사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마. 이래서 내가 집에 안 오는 거야. 형님은 처음 인사를 하는 날부터 남편은 깡그리 무시하고 덩달아 저에게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런 형님의 말과 행동에도 하나도 제지하지 않으셨죠. 그런 집안에서 남편은 마치 미운오리 새끼처럼 홀대받고 무시를 당하며 자랐어요. 처음 시댁 식구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남편 자체만 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형님의 돈 없는 참견은 계속되었죠. 형님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쯤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형님은 주말이면 막무가내로 아이들을 집 앞에 데려다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일 저녁에도 본인이 일이 있으면 무작정 찾아와 아이들을 놓고 가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황당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형님, 아이들 또 데려다 놓으셨어요? 형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못 본 상태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면 어쩌시려고 그냥 이렇게 두고 가세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전날에 물어보시기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녀서 주말이라고 마냥 쉬는 건 아니에요. 주말에 출장 가거나 약속 때문에 집 비우는 날도 많은데 그냥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애들 없어지는 건 걱정 하나도 안 되세요? 아침에 초인종 소리 듣고 정말 놀랐어요. 오셨으면 같이 들어오셔서 아이들 맡겨두시고 가시던지 해야죠. 그냥 초인종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키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됐고,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암튼 난 바쁘니까 애들 좀 봐줘. 애들 이제 아침 먹어야 하니까 아침 챙겨주고 낮에는 놀이터에서 몇 시간 좀 뛰어놀게 좀 해. 그래야 낮잠도 잘 자고 키도 크지. 낮잠 자고 일어나선 간식 챙겨 먹이고 저녁에는 고기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좋지? 우리 애들 1등급 한우만 먹여야 돼.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저녁에 데려가던지 아니면 내일 데리고 가든지 할게. 네? 내일이요? 아니, 내일은 일찍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요. 아니, 형님, 제 일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집에 1등급 한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아무 고기나 구워줄게요. 아니, 우리 애들 입맛 까다로워서 1등급 한우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그거 한 여러 팩 사뒀다가 챙겨줘. 그럼 나중에 가져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겠다고 한 거지. 무슨 내가 꼭 내일 데리러 간대? 나 없을 때 애들 구박하지나 마. 우리 애들 말도 이제 잘하고 다 기억하니까 나한테 구박했단 소리 들려오면 알지? 형님은 마치 제가 아이들을 봐주는 보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3번은 아이들을 이른 새벽부터 데려다 놓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이들을 못 보게 되자 아이를 안 봐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른 아침 새벽에 아이들만 내려다 두고 가버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애들을 왜 자꾸 맡기냐고 하면 미리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라는 둥. 어차피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거 애들이라도 보라고 보내는 거라는 둥 핑계를 대면서 맡기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매번 분노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바로 데려다 준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번 찾아가도 형님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접대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우고 저녁에 외출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번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안 되겠는지 남편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미사를 결정해 지역을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리가 멀어지니 아이들을 무작정 맡기는 일은 멈추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모두 차단해도 결국 회사 내부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연락을 하고 끈질기게 접촉을 해왔죠. 결국 저희는 연락은 끊지 않고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면서 지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형님이 무기로 삼았던 것은 쌍둥이 딸이었던 조카들이었어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되면 항상 아이들 선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죠.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것처럼 큰 고가의 선물이나 혹은 두둑한 용돈을 대놓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올케, 올해 어린이날 선물은 뭘로 준비했어? 혹시 작년처럼 애들 옷만 몇 개 준비한 거 아니지? 애들은 금방금방 커서 옷 사면 몇 번 못 입는다니까?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선물은 뭘로 할지 잘 알기나 하겠어? 여하튼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줘. 올해는 우리가 알아서 선물 살 테니까 다른 건 사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주면 그걸로 미리 사둘 테니 그렇게 해. 그래도 형님,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가지고 싶다는 걸로 사줄게요. 돈으로 주면 좀 그렇잖아요. 선물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어떤 거 사면 되는지만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희가 그거 사서 애들 만날 때 줄게요. 애들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취향이 좀 바뀌었겠네요. 요즘은 장난감 안 가지고 노나요? 그러면 책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나? 이것 봐라, 이것 봐. 애를 키워봤어야 뭘 알기나 하지. 그리고 아무리 컸다고 해도 애는 애야. 장난감 요즘에 꽤 비싼 거 알고 있지? 요즘 애들이 사고 싶다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그건 막 몇십만 원 하거든. 쌍둥이니까 2개 사려고 하면
거의 돈백은 나가지?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애들한테 20만 원씩 주면 되겠다. 그 정도면 뭐 적당하네. 20만 원이요? 아니, 일단 형님,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래도 20만 원씩이면 40만 원은 드려야 하겠네요. 저번에도 신학기라고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번 달에는 시부모님 효도 선물 미리 하자고 저번 달에도 입금해드리고 이번에도 드리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애도 없고 둘이서 많이 버는데 뭐 어때? 이럴 때 돈 좀 쓰는 거지. 고작 40만 원에 이렇게 벌벌 떨 거야? 어디 째째해가지고 살 수나 있겠니? 나중에 아이라도 태어나기라도 해봐라. 더 나가지. 너희 애 안 낳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애들이 무시해. 지금이라도 잘해둬야 나중에 늙어서까지 너네 챙기고 그러는 거지. 형님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크고 고급스러운 물건이나 많은 용돈을 주길 원했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다 보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저희도 아이를 낳길 원하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조카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해주기도 했죠. 그렇지만 점점 그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돈을 주더라도 형님이 어린이날이 되면 다시 선물을 요구하면서부터 심해졌죠. 소나 주나, 숙모한테 어린이날인데 장난감 빨리 가서 사달라고 해. 너희는 여기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니까 뭐든 다 해줄 거야. 어린이날이니까 너희 그동안 갖고 싶다고 했던 거 다 사달라고 해. 좋겠다, 너넨. 가지고 싶다는 거 다 말해도 사주니까.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그걸로 아이들 선물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선물 사줄 거라고 하시길래 제가 어린이날 선물로 사준 거라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장난감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올케는 또 그런다. 애들 필요한 거 샀다고 그런데도 장난감 하나는 간단하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큰 거 바라니? 너네 둘이 벌어서 연마다 억을 벌 텐데 그거 죽을 때 다 싸들고 죽을 거야? 너네 먹는 거야 거기서 거기고 집도 모은 돈으로 잘해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애들이 둘이라 둘이 죽어라 벌어도 모자라. 그러니 애들이 뭐 하나 사달라고 해도 우리도 고민되는 거지. 가족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선물도 해주고 도와주면 좀 좋아?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형님이 선물 산다고 하셔가지고 가져가셨잖아요. 또 선물 사달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애들 있을 때 선물 사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 되게 말 좀 그렇다? 내가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우리 돈 못 번다고 애들 앞에서 무시하니? 아이고야, 치사해서 됐다 야. 네가 사준 장난감 내가 깡그리 다 모아서 가져다 줄 테니까 팔든지 말든지 네가 마음대로 해봐. 무슨 몇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형님은 막무가내로 아이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거나 요구를 하였고 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자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면서 화를 내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형님의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워 애들을 데리고 가 달래주고 장난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에 한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쓰는 돈은
무조건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종종 아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한번 병원에 가게 되면 입원을 하는 날도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저희에게 당연히 연락을 해 오셨죠. 올케, 이번 주에 엄마랑 아빠 건강검진 예약했어. 돈 입금하면 되고 10시에 병원 가면 돼. 가서 좀 이번에 싹 다시 검사 좀 해봐. 엄마랑 아빠가 요즘 통 몸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잠도 잘 못 잔다고 하시고 이왕 간 김에 영양제도 괜찮은 걸로 사서 챙겨서 보내. 아휴, 며느리 하나 있는 게 잘뜰하게 시부모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나마 우리 엄마 아빠가 착해서 올케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지. 올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알면 올케한테 욕해. 아니 형님, 갑자기 건강검진이라뇨. 6개월 전에 종합검진으로 하신 거 아니세요? 그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검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이번 주에는 저도 시간이 없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출장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출장 때문에 시간 빼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형님이 같이 가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올케가 출장을 안 가야지 어쩌겠어. 원래 며느리란 자리가 그런 거야. 나도 시부모님 아프면 일 다 제쳐두고 시댁 일부터 하지 않았어? 결국 돌아가셨지만 나는 당연히 했던 일이야. 나도 그랬는데 올케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출장 취소해. 다른 사람을 보내던가. 어쨌든 나는 건강검진 있다고 했어. 이거 안 가면 다 올케 책임인 거 알고 있지? 알아서 해. 형님, 갑자기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건강검진 예약한다고라도 말씀하셨으면 몰라. 그 전에 예약한다고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이야 전업주부였지만 그래서 시부모님 병원검진 쫓아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 검진 같이 가야 하는 거면 저 오늘 동훈 씨한테 말해볼게요. 시간 좀 빼달라고. 너는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한테 쫄래쫄래 다 말하니? 동훈이 걔는 뭐 스트레스나 주지 편하게 해주겠냐고. 지 부모한테 잘 못하니까 그냥 네가 가. 네가 가야 엄마랑 아빠가 편하지. 동훈이 걔가 가면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어? 형님은 시댁에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다 말을 하니 형님은 그 점을 못마땅해 하셨죠. 남편은 형님의 전화를 무시하고 수신도 차단을 했죠.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남편은 저의 핸드폰 번호도 바꾸자고 나섰어요. 연락이 안 되면 귀찮게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형님은 어떻게든 알아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과 시매부는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수업은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말 그대로 운영만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시매부는 매번 시댁 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느라 거래처 접대며 라운딩까지 모두 따라다니느라 바빴죠. 형님 부부는 다 육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새벽에 시매부와 형님이 라운딩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절벽에서 차가 떨어져 화재가 나 전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신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차량이 전소한 탓이라 찾을 수가 없었죠. 저희는 형님 부부가 추락사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남겨진 쌍둥이 딸들의 거취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시매부 가족들은 없었고 시부모님도 노쇠한 상태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게 되면서 함께 생활을 하고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눈치를 많이 보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활달해지고 살도 많이 붙었죠. 무슨 일이었는지 형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항상 말라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오고 나서는 저희는 더욱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리치료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이들은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애들을 주말마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평일 내내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준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우연히 새벽녘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애들이 내일 엄마랑 아빠랑 백화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 방에 들어갈까 싶다가 다시 조용히 저희 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깨어났던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당신, 나 아까 밖에 나가서 들었는데 애들이 내일 엄마 아빠랑 백화점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가서 물어볼까? 물어봐도 애들이 제대로 대답이나 해줄까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이 삼촌이니까 당신이 한번 가서 얘기해봐. 아, 설마. 안 그래도 요즘 좀 이상했어. 평소에도 단 하루도 못 봐준다고 했던 게 엄마랑 아빠인데 갑자기 누나 죽고 나서 주말마다 아이들 봐준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신은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 거기다가 주말에 갔다 오면 애들 손이랑 여기저기 뭔가 생기고 오잖아. 우리 엄마 아빠라면 돈 쓰기 아까워하는 것도 마구 가지고 오고. 수상하다 싶었어. 시신도 발견 안 되고 그냥 죽은 걸로 치자고 한 것도 웃겼어. 시신도 없다고 장례식도 안 했잖아. 당신 한 번만 따라가 볼 수 있어? 내일은 내가 시간이 안 되니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겠네. 에이, 설마.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냥 애들이 놀다가 하는 말 아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가시면 한번 뒤따라 가볼게. 뭔가 있겠지 뭐. 남편은 형님 부부가 추락을 한 이후에도 시부모의 대처가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했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이들이 시부모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향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백화점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멀쩡히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고 형님 정말 맞아요? 그럼 사고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면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애들까지 매주 보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하신 거예요? 옳게 벌써 들켜버렸네. 그냥 아이들 좀 맡기려고 그런 거야. 조금 있다가 옳게 너한테는 말하려고 했지. 아직 타이밍을 잡지 못한 거고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빨리 들키게 될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네. 아무튼 애들 좀 더 오래 맡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네?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나 알기나 하세요? 애들은 이제야 안정을 찾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추락사 있다면서 조사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사고가 난 게 아니었어요? 아님, 우리 모두 속인 거예요? 혹시 나랑 남편만? 아니, 옳게 순진하네. 너랑 동훈이만 몰라. 사고는 맞고. 라운딩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가드레일이랑 부딪혔어. 고장난 레카를 불렀지. 그런데 갑자기 차량 브레이크인지 사이드인지 풀려가지고 절벽 아래로 미끄러진 거야. 그래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불이 난 거였어. 우리도 불나니까 당황스러워서 자리 피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 같더라고. 바로 경찰 오더라. 차가 굴러떨어지면서 가드레일이랑 이런 게 다 파손됐어. 그거 배상하라고 할까봐 그냥 지나왔지 뭐.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이미 우리가 죽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 찾아가니 엄마랑 아빠가 엄청 놀랐지. 근데 그때 이렇게 된 거 애들 맡기려면 그냥 좀 있어보자 생각을 한 거야. 너네 우리 애들 맡아달라고 했을 때 집도 그냥 막 이사가 버리고 싫어했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애들 좀 봐달라고 맡긴 거지 뭐. 별다른 건 없어.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나 알긴 아세요? 그럼 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애들 주말마다 데리고 간 거고? 왜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뭘 위해서 이딴 짓을 한 거냐고요? 아니, 왜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올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애들 키우다 보면 내 생활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자기 사업한다고 집 밖으로만 나가지. 애들은 그래서 나한테만 달라붙지. 나는 뭐 숨쉬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 아빠는 나이도 많으니 애도 못 보고 그래서 올케가 딱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봐주지도 않았잖아. 아무튼 요 몇 달간 애들 참 잘 봐줬더라. 그래도 먹는 건 부실했는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안 붙었어? 아무튼 종종 우리 애들 부탁해. 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선 뻔뻔하게 앞으로도 애들 부탁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형님, 이거 처벌받아요. 애들 유기하고 방치한 거예요. 이거나 신고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애들 놔두고 며칠씩 집 비우고 그래서 애들 씻지도 않고 학교 갔다면서요? 이번에 같이 지내면서 애들이 얼마나 방치됐는지 알았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아, 너 진짜 웃긴다. 네가 애들 키울 거야? 어차피 신고해도 애들 돌볼 사람 없으니까 처벌 안 받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데 뭘로 신고를 할 건데?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오히려 너 신고하는 게 빠르지. 당신이 부모 자격이나 있어?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해놓고 부모 자격이냐 있냐고. 거기다가 뻔뻔하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난 못할 게 없어. 제대로 처벌 받아봐. 형님은 뻔뻔하게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뻔뻔함이 너무나 소름 돋고 애들이 불쌍해졌죠.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동안 형님 부부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 부부는 아이들을 거의 방치하고 지내왔던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은 매일 같은 옷으로 생활을 했고 학교에 가서 겨우 한 끼만 먹고 집에 온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살면서 매일매일 씻고 저녁밥도 먹으니 너무 좋다며 해맑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짠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저는 형님 부부에게 크게 분노를 했어요. 개념 없이 사고사를 위장한 것도 그렇지만 애들을 방치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죠. 그렇게 형님 부부를 신고하고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의 방임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벌금 2천만 원씩 부과되었죠. 그동안 번 돈들 모두 유흥이나 가소비로 탕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었는지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이번에 벌금 안 내면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일도 못하고 진짜 큰일 나. 요즘 학원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라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 우리 애들 봐서라도 우리 벌금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줘. 우리가 왜 그래야 하죠? 애들은 우리가 잘 돌보고 있어요. 당신네가 돌볼 때보다 훨씬 애들이 건강한데 누가 누구 보고 애들 봐서라고 말해요? 그거나 아나 모르겠네. 당신 애들이 그때 당신들이랑 백화점 갈 거 엄청 기대했다는 거 알아? 그래놓고선 당신들 자기 물건만 쏙 사놓고 애들 건 챙기지도 않았더라. 자기들 먹고 싶은 매운 음식이나 처먹었지. 애들은 그날 매워서 몇 입 못 먹고 쫄쫄 굶었다더라. 그 화나는 와중에도 난 그 애들 굶은 게 안쓰러웠는데 당신네들은 전혀 그런 미안함도 없나 봐. 뻔뻔하기도 하지. 너희들이 부모야? 짐승도 그렇게 안 해. 돈이 없으면 어쩌겠어. 구치소라도 가던지 깜빵이라도 가야지. 진짜 1억이야? 너네 이렇게 되면 애들은 평생 너네가 키울 수밖에 없어. 그건 알고서 이러는 거야? 전에도 애들 봐주기 싫어하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평생 봐야 하는 건데 뭐 나야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당신 생각이 그렇게 짧으니까 인생이 망하지. 당신이랑 당신 남편 뭐하고 살았는지 벌써 잊었어? 애들 보내는 학원하고 있잖아. 학원이 무슨 접대가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애들 오는 학원 원장이 아이 방임했다고 하면 부모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 그리고 들었어. 학원도 난리라면서? 학부모들이 설명해달라고 한다며. 내가 그 사실 다 폭로하기 전에 뻔뻔하게 이딴 식으로 전화하지 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만 제발 도와줘. 벌금만 해결하게 해줘. 애들도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울게. 지금만 도와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하고 꽁꽁 숨어서 살게.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 형님은 도와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구치소 수감이 된 끝에 겨우 해결을 한 듯 보였어요. 학원은 결국 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었고 형님 부부는 살고 있던 집과 학원을 모두 정리한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형님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듯 보였죠. 올케,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올케한테 했던 못된 말도 너무 미안해.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나는 솔직히 내가 이래도 될 거라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이나 올케네 집에서 처음 있는 조카들이잖아. 그래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이번에 우리 다 정리해서 시골로 내려가. 엄마랑 아빠가 시골에 집 구해놓았다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주변에 농사일 도우래. 그래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시골에 가면 없는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내려가.
올케,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학원도 아직 포기하기 이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보세요. 거기 가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어떻게 다시 해? 당신들 한 짓 잊었어? 그 일이 다 감춰질 거라 생각하는가 본데 평생 당신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들이야. 알아? 그래 놓고선 애들 오는 학원을 다시 한다고?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이네. 그리고 내가 말했지?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다 폭락이 전에. 옳게 진정해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이대로 가면 옳게가 우리 애들도 봐야 하고 옳게도 불편하잖아. 우리가 잘 살아야 애들 데리고 가서 키우지. 옳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내가 옳게한테 많이 못되게 군 건 아니잖아. 끝까지 뻔뻔하네. 제발 좀 꺼져. 당신 동생은 당신 평생 안 봐도 상관없대. 당신 딸들이 불쌍해서 나도 지금까지 받아준 거지만 앞으로는 당신 전화 받을 일 없겠다. 그리고 애들 내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보실 거야. 그러니 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아이들은 저희와 함께 지내다가 시부모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바로 신고할 거란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말 덕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애들을 살뜰하게 잘 챙기고 있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부디 쌍둥이 딸들이 바르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게 부모라고 생각한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9살 남자입니다. 현재는 어엿한 IT 회사의 기업 대표로 있으며 작은 회사라 홈페이지 제작과 웹페이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나름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회사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과거에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끔 이 자리가 어색할 때가 있고 컴퓨터라고는 한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IT 업계 쪽으로는 완전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전공도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발을 들여놓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사연을 써보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직업들이 다양해졌고 점점 사라지는 직업들도 있는데 10년 전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던 20대 때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그때의 사건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너무나 힘들고 가난했던 그 시기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제가 겪은 선택의 순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곧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 전쟁터에 뛰어들었고 군대를 막 제대해서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나름 서울에 있고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을 나왔었기에 취업이 바로 될 것이라는 자만함이 있었어요. 친구와 연락을 할 때 역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고 취준생 생활이 이렇게 오래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우선 수시로 채용 공고 뜨면 이력서 넣고 기다리다 보면 합격이야 하겠지. 나 하나 받아줄 곳 없을까 봐.
이래봬도 나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장학금도 받은 엘리트였어. 조만간 취직 기념으로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시간만 축내며 채용 공고가 뜨면 이력서를 넣기 바빴고 연락만 기다리는데 5곳을 지원하면 5곳 모두 떨어졌고 10곳을 지원하면 10곳 모두 떨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감이 넘쳐났던 전 한순간에 의기소침해졌고 모든 일에 의욕이 안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자꾸 이력서에서 떨어지자 마치 저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집에서는 당장 시골로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일을 배우면서 농사꾼이 되라고 하셨고 절대로 이렇게는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결국 참다 못한 부모님은 용돈을 끊으셨고 당장 먹고 생활하면서 고시원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알바라는 것도 나이 많은 알바생은 은근히 무시당하며 깔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더군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형은 왜 아직도 취업 못했어요? 라고 물으면 할 말도 없었고 차마 내가 능력 없어서 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도 직장도 애인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는 챙겨야 버틸 수 있었고 하루는 대학교 동창이 자신의 애인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밥을 산다길래 공짜 밥을 먹기 위해 만났는데 저만 오는 줄 알았던 자리는 동창의 애인이 데려온 여자친구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2대2 미팅이 되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창 녀석이 홀로 20대를 외롭게 보내는 친구를 위해 어렵게 만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창의 배려로 연애라는 걸 해보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서 솔로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동창의 도움으로 여자분의 번호를 땄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 몇 번 연락을 하면서 단둘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단둘이 만나기로 한 순간 잊고 있던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데이트를 하려면 비용이 들 텐데 수중에는 4만 원이 전부였고 아직 알바 월급날도 한참 남아서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고민 끝에 눈물을 머금고 생활비인 4만 원을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감히 쓰기로 마음먹자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절실히 알겠더군요. 공식적으로는 취준생이라지만 다르게 말하면 백수인데 그런 제가 여자를 만나려고 2주 생활비가 될 수 있는 4만 원을 투자하다니 제발 흑자가 아닌 투자이기만을 바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이길 원했는데 웬걸요. 동창과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현실적인 여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세상에 이런 머릿속을 가진 여자가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서영 씨도 취준생이라고 들었는데 목표하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어요? 전 광고 전공을 해서 그쪽 회사들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말이 취업 준비생이지. 정말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정신력과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서영 씨도 같은 취중생이라 공감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압박 같은 거 안 줘요? 전 장난 아니게 주는데. 말이 저도 취중생이긴 한데 정민 씨랑은 계열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럼 정민 씨가 원하는 직장은 광고 카피라이터 그런 쪽이에요? 광고주들 만나서 광고 계약하고 그러는 건가? 정민 씨랑 친해져야겠다. 나중에 광고회사 들어가면 돈 많은 광고주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나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너무 좋겠는데?
광고주들이 말단 직원들을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얼굴 안 보여줘요. 서영 씨는 취업 준비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전 군대 전역하고 아직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늦었네요. 정민 씨는 취준생이 다 같은 취준생 같아요? 그쪽같이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류랑은 차원이 달라요. 나이도 같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말해주는데요. 저한테 직장은 재벌가나 어느 회사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보 공유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설명해줘봐요. 재벌가나 회사 대표 비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긴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바로 사모님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인 거죠. 그러니 정민 씨랑 저는 엄연히 가는 길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학군, 학업, 외모, 나이 절대 빠지는 것 하나 없고 오로지 남편 될 사람만을 위해 모든 게 갖춰진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 그래서 전 토익반이나 자격증반, 스터디 그룹 같은 거 안 해요. 그 시간과 돈을 요가나 신부 수업, 사교 모임에 더 투자하죠. 그럼 이 자리에는 왜 나온 거예요? 전 재벌도 회사 대표도 아닌데 엄청 바빠 보이시는 분 같은데 저 같은 취준생한테 시간을 뺏겨도 되나 싶네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부잣집으로 시집 못 가면 어쩌려고 시간을 낭비해요? 일종의 사교 모임이죠. 정민 씨는 잠재적 직장인이잖아요. 알아두면 나중에 서로 좋은 인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우라가 터졌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저런 허황된 꿈에 젖어서 아까운 20대 후반을 낭비하다니 제 동생이었으면 머리채를 잡고 버릇을 싹 다 고쳐주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이런 여자였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고 귀한 시간도 안 뺏겼을 텐데 고작 처음 본 여자의 통화로 설레고 넋두리나 듣자고 저녁 식사 값으로 내버린 4만 원이 너무 아까웠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고시원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먹으니 주머니에 단돈 2,500원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돈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아,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고시원 근처에 2,500원, 3,000원 하는 단골 백반집이 있었고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제일 싸고 맛도 좋아 선택사항이 없이 단골 백반집이 되었어요. 뭔가 슬프고 비참한데 그 와중에 먹는 건 살뜰히 챙기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땡전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가부를 해줄 점장은 아니고 결국 시골에 있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고 말았고 가슴에 스크래치 날 각오를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 폭풍 잔소리를 했고 묵묵히 그 잔소리를 듣기만 했어요. 그래야 엄마도 쌓인 스트레스를 풀 테니까요.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직장 하나 못 구해서 서울에서 굶고 살아? 내일이면 30이 되는 애가 엄마한테 용돈 따서 쓰는 게 자랑이냐? 언제까지 알바만 천전하다가 나이만 먹을래? 내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정민이는 뭐 하며 지내냐고 물으면 아주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널 없는 자식 만들까봐 아주. 나이도 찼으니 애인이라도 만들던가. 다들 힘들어도 연애는 잘하며 살더라.
하긴 내가 욕심이 많네. 어느 여자가 우리 아들 좋다고 오겠어? 시골 내려오면 직장이 있겠다. 군청 가면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들 많겠다. 그렇게 서울이 좋아서는 이 꼴 보려고 머물러 있지. 엄마, 돈 안 붙여줘도 돼. 그냥 거리에서 깡통 들고 서 있는 게 낫겠어. 아들도 면목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거잖아. 나는 양복 쫙 빼입고 양손에 선물 들고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내 이름 새긴 명함 꽂고 엄마랑 아빠한테 내려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누군 기약 없이 고시원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새로운 채용 공고가 떴나 확인하면서 하루를 맞고 싶겠어? 그래도 이렇게 시작한 거 그 많은 서울 건물 속에 나 하나 받아줄 데 없으려고? 뭐라도 해서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 내려오라는 말 마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거 알고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욱해서 엄마에게 성질을 내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의 푸념을 참으며 들어줬어야 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마치면 후회를 하기 때문에 매번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그러지 말자면서도 서로 가슴에 남는 모질말만 하게 되네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고 30만 원 보냈다며 밥 잘 챙겨 먹고 화내서 미안해 라는 문자에 그날 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한 사람은 난데 왜 엄마는 매번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서 자식인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엄마의 도움으로 월급날까지 불안하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됐고 하루는 취업 정보를 얻고 자소서나 면접 예상 질문을 공유하는 스터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한 달 만에 만난 사이였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서먹했던 관계는 금세 예전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각자 면접을 본 이야기나 취직을 해서 나간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멤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면서 부모님이 잘 사는 덕분에 취준생이지만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을 보면서 매번 부러워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취준생들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기분 전환과 경험이라는 명목하에 여행을 가면서 취업 스트레스를 날리는 진석이는 같은 취준생이지만 저와는 확연하게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돈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진석이가 있었고 다들 속으로는 부모 잘 만난 진석이를 한 번쯤은 부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쯤 누군가 100만 2천원이 그립다는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답을 한 진석이로 인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으며 자칫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면접에서 또 떨어져서 집으로 오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2,500원짜리 백반집인 거 있지? 저녁 시간도 아닌데 혼자 가서 먹고 왔다. 아마 취직해도 그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결혼하고도 오는 거 아닌지 몰라. 엄청 처량한데? 나만 이상한 건가? 면접이 떨어졌으면 근사한 데 가서 밥을 먹어야지. 형은 그런 데 가서 밥이 넘어가? 완전 우울할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근사한 데 데리고 가서 밥 사줄 수 있는데. 내가 거지냐? 내 말의 핵심을 모르는구나. 진석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부모 잘 만나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네가 알 톡이 없지. 앞으로도 평생 모를 거다.
2,500원짜리 백반 맛도 모르면서. 결국 진석이는 화가 머리까지 올랐고 남자도 기분이 나빴는지 주먹을 쥐려 하는 걸 보고 서둘러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큰 싸움은 벗어났고 진석이의 말보다 남자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저를 보았고 1,000원, 2,000원으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현재가 암울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취업이 먼저였어요. 형님도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2,500원짜리 백반이 공깃밥만 파는 건 줄 알았는데 매일 먹는 그걸 굳이 면접 떨어지고 또 먹는 게 이해 가요? 부모 잘 만난 것도 내 운이면 운인 거죠. 그러게 누가 그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래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태어난 걸 누구 탓해요? 잘난 부모님 덕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취업 준비하는 제가 배알이 꼬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궁상맞게 취업 준비하는지 꿈에도 몰랐네. 형도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어차피 취직되면 다 갚을 거잖아요. 넌 한 끼가 10,000원 이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보통 취준생들은 그렇지 않아. 10,000원이면 적어도 이틀 정도 때울 수 있는 돈이고 30이 다 됐는데 무슨 염치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하긴 그런 말 할 내 처지가 안 되네. 나도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니까. 근데 진서가 있는 집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없는 집에서 부모님께 손까지 벌리는 건 진짜 못할 짓이야. 그래서 악착같이 아끼고 알바 뛰면서 최대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려고 하는 거고. 너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취직이 되면 그만이잖아. 나 같은 경우는 취직이 되면 당장 학자금 대출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빌려간 돈 갚아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이미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고 너같이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제자리에서 출발하니까 아예 출발점이 달라. 오늘 네가 한 행동은 돈 자랑이야. 누군 돈 안 쓰고 싶어서 못 쓰는 줄 아냐?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여기는 취업에 간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말한 건 네 실수야. 돈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동창회 같은 곳에서 해. 여기 무르르지 말고. 취직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만 받아준다는 곳이 있으면 냉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당시 전 제가 광고 쪽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수많은 길도 있는데 쳐다보거나 도전해볼 용기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였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루는 지원한 회사에서 이력서가 합격됐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떨리는 마음에 갔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냉혹했고 면접 후유증으로 한동안 생각한 말들을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며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위로를 해줬고 마음을 추스렸지만 그때 그 면접을 다시 생각하면 참담했습니다. 나이가 꽤 있네요. 포트폴리오 보면 내용은 참신한데 뭐랄까? 개성이 없고 그렇다고 튀거나 발랄함도 찾을 수 없는데 왜 카피라이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일은 좀 더 창의적이고 감각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 평범해요. 면접 볼 때 품위 유지라는 건 집에 놓고 왔나 보죠? 본인의 뭘 보고 우리가 당신 능력을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종이 조각 하나로 정민 씨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를 가꿀 줄도 알아야 면접관들도 호감이 생기죠. 내가 나이 조금 더 먹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해줄까요?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유턴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돌아왔던 길을 다시 한번 봐봐요. 꼭 이 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하네. 그냥 나이 많은 취중생 놀이가 하고 싶으면 계속 이 자리인 거고, 내 말 명심하고 다른 길 찾으면 반은 성공한 걸 수도 있고, 어느 면접관이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요? 잘 받고 나가봐요. 면접관은 본인의 오지랖을 충고와 조언이라는 단어로 포장했고,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며 그런 말을 하니 충격을 받았네요.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제가 작업한 광고 공모전과 이력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었지 왜 내가 하겠다는 일을 본인이 충고를 가장해 하라 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허탈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오면서 이런 회사는 내가 안 다닌다며 뒤도 안 돌아보며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고시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근린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고 벤치에 자리를 잡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며 부모님께 불효를 해야 하는지 이대로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고 여기저기서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을 맥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저에게 다가오며 무언가를 요청했고 조금 황당했지만 어린 학생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을 나와 사는데 불량해 보인다기보다는 저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며칠을 굶었거든요. 빵 하나만 사 먹을 돈을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대신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캐리커처를 그려드릴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드리고 대가로 조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출했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부모님 품이 좋을 때인데 왜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나 보면 알겠지만 29 먹고도 번번한 직장도 없고 월세 11만 원인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재산이 있기래 특별하게 잘난 게 있기래 그림 잘 그리나 본데 한번 그려줘봐요. 불황아는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서 연습장과 연필을 꺼내 제 모습을 흰 도화지에 담았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불황아인 남학생은 19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중학생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모두 잃고 고아원에 맡겨져 지내다가 최근에 고아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독립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고아원 생활보다 세상은 더 만만하지 않았고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는 불황아는 결국 길 위에서의 삶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릴 적부터 화가였던 아빠에게 그림을 배워놓아서 나같이 혼자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 1,000원, 2,000원 받아가면서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났고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도 기댈 곳 없이 홀로 길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불황아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고작 취업 안 된다는 이유로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안고 사는 사람처럼 앉아있던 제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멋져 보이기까지 했고
불황아에게 길 위에서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림에만 시선을 둔 채 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며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불황아가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줬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속은 얼마나 말이 아닐지 감히 짐작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른 나이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많은 불황아에 비해 저는 10대 때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자라왔고 고등학생이 되자 진로를 위해 고민하면서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구체적으로 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은 저의 착각이었고 대학을 나와도 모두 전공을 따라가기보다 생계를 선택하며 맞지 않은 옷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도 분명 처음에는 혈기왕성했고 열정과 의지로 가득했던 눈빛들이었겠지만 저보다 조금 일찍 세상과 부딪혀서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선택을 했던 거겠죠. 저 역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안 되는 제 자신을 볼 테고 한계를 맛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 앞에서 꼭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리라고 다짐을 했고 혼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불황아를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고 그림을 보자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왈칵 흐르고 말았어요. 그림 속 저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예요? 너무 멋있게 그려줬는데. 이 실력으로 분명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진짜 그림 멋지네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지게 그려줘서 고마워요. 실은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기분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보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림이 너무 근사해서 빵값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받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학생 꿈을 응원하는 뜻으로 줄게요. 분명 학생은 잘 될 거야. 다음에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힘들면 도움을 청해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학생이 제 성의를 부담스러워 할까봐 서둘러 그림의 대가를 지어주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은 16만 원이었고 나름 아껴서 다음 면접 때 면접복을 사려고 남겨둔 거였지만 학생에게 선뜻 주고 싶었고 후회는 없었어요. 학생의 그림은 그보다 더한 가치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았고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저를 묘사해 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림은 제가 멋진 옷을 입고 도시 한복판에 웃으며 엄지를 척하고 내밀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고 학생을 만나고 난 후 며칠 뒤 이력서가 통과된 회사에서 2차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취준생이라고 붙인 딱지를 떼기로 마음 먹었으며 합격이 되면 좋겠지만 떨어져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회사의 면접날이 다가와 면접을 보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잡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그림값으로 줬기 때문에 면접 장소까지 버스를 이용해야 했고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면접장을 들어섰어요. 다들 추레한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전 당당하게 대기 자리에 앉아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심정으로 갔고 안 되면 시골로 내려가자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무섭거나 주눅드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무슨 자신감인지 당당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이 되었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면접관들은 의외로 제 모습에 당황하지 않았고 이런 취준생을 종종 본다는 눈빛으로 빨리 면접을 끝내야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 보였어요. 면접관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을 했는데 한 면접관이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림을 보고 본인이 그렸냐고 물었습니다. 전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면접관의 돌아오는 답은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최근에 공원에서 한 학생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의 모습을 한 캐리커처이고 그 밑에는 제가 카피한 문구입니다. 기발하네요. 그림도 마음에 들고 카피는 더 마음에 듭니다. 혹시 그림 그린 친구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림 그리는 친구요? 아, 글쎄요. 저도 그날 처음 본 친구라 다시 공원을 간다고 해도 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민 씨에게 이 회사 대표로서 제안을 할게요. 합격을 주는 대신 그림 그린 이 친구와 같이 일하도록 하죠. 이 친구도 함께 입사날 데리고 온다면 정민 씨를 우리 회사에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이 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합격은 보류입니다. 황당한 면접관의 답에 재차 질문을 했고 돌아오는 답은 길에서 처음 만난 불황아를 회사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탐내는 인재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무리한 제안을 했고 거절하게 되면 합격한 건 없던 게 될까봐 불황아를 찾아오겠다고 답했어요. 처음 본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막막했지만 우선 공원으로 가서 찾아보기로 했는데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알아놓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영 취직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자 괜히 초조해지면서 공원을 저녁 때까지 배회하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공원을 나가서 불황아를 찾는데 역시 없었고 점심이 지나서야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으며 왠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샌드위치와 라면을 사서 먹는데 그때 누군가 제 앞으로 오더니 음료수를 내려놓았고 고개를 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불황아가 눈앞에 있는 것이었고 저도 모르게 화락 안아버렸으며 제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봤던 일을 이야기해줬고 불황아는 자신의 그림을 좋게 평가받은 것에 기뻤는지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해주며 입사날 함께 첫 출근을 했어요. 팀장이라는 분이 저와 불황아를 대표실로 불렀고 어리둥절했지만 대표실에 앉아서 대표님을 기다렸습니다. 대표실 안은 대표님의 취향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가득했으며 찬찬히 살펴보는데 불황아가 저에게 그려준 캐리커처에서 보았던 구석에 그려진 사인과 똑같은 사인이 대표님 방 벽에 액자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앉아있는 불황아를 보며 저 그림을 그렸냐고 묻자 불황아는 처음 본 그림이라고 했고 구석에 그려진 사인을 유심히 보자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그때 대표님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대표님 역시 이미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불황아를 가엾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으며
죽었다던 아빠가 살아 돌아온 건가 싶었는데 대표님의 떨리는 말을 듣고 있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준영이 네가 이렇게 컸다니 믿겨지지 않는구나. 아저씨 기억나니? 아빠 장례식 이후에 널 찾아보려고 수소문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정말 전국에 안 다녀본 고아원이며 복지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을 줄이야. 난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다니 기적이 아니고 뭐겠니? 정민 씨 포트폴리오 아니었으면 평생 널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네가 그려준 캐리커처에 네 사인이 바로 아빠 사인이잖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따라 그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캐리커처 보고 정민 씨가 넌 줄 알았는데 이력서를 보고 아니란 걸 알고 부탁을 했단다. 정민 씨 아니었으면 너와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림 그려준 사람과 같이 입사라는 황당한 제안에도 거절하지 않고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그 짐을 떨쳐보낼 수 있게 됐네요. 대표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며 우시자 어쩔 줄을 몰랐고 나중에 대표님과 따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대학 다닐 때 같이 그림을 전공한 친구가 준영이의 아빠였고 중마고우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뿐인 친구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돌보려 했지만 장례가 끝나고 정신이 없는 틈에 준영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해요. 현재는 준영이는 대표님의 양자로 호적에 올려졌고 저와 함께 회사 공동대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입사한 광고와 IT 쪽 관련 사업들을 배우며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오면서 준영이는 못한 학업과 유학길에 오른 후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회사를 창업한 게 지금의 회사네요. 이제는 친동생 같은 준영이와 제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에게 저 역시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나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겨나가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선택이고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거겠죠. 이 사연을 읽는 여러분은 매일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길 위에서 삶을 살았던 준영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캐리커처를 그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대표님과의 인연도 지금의 제 인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감사합니다.